만약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침공한다면 한국은 해상 물류 타격과 공급망 붕괴 위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국내 산업의 핵심인 반도체와 부품 조달과 대중국 교역 등에 엄청난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역설적인 부분이 있는데 바로 국내 방산 수요 폭증으로 인한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는 게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이 때문에 전 세계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군비 확충에 나설 것이고, 당연히 K방산의 첨단 플랫폼들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은 가치를 인정받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중심에는 KF-21 보라매가 있을 것인데요. KF-21이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낼 당시만 해도 군사 전문가들은 블록1 버전은 공대공 위주이고 장거리 공대지 무기 탑재는 블록2 이후라는 이야기를 기정사실처럼 여겼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블록1부터 타우러스가 장착된다는 폭탄 선언이 나오자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본래 KF-21 블록1은 대지대함 임무보다는 북핵 및 주변국 전투기에 대한 공중전 억제력이 핵심 목표였는데 그 모든 예상을 깨버렸기 때문입니다. 타우러스 미사일은 사거리 500km 이상으로 알려져 있으며 스텔스 설계로 인해 적 레이더 회피 능력이 뛰어나고 세계 최고의 벙커버스터로 알려져 있는데 8m 두께의 지하 벙커까지 관통하는 강력함으로 유명합니다. 이 무기를 KF-21이 운용할 수 있다면 북한의 주요 핵심 시설 타격부터 주변국 분쟁 억제력까지 단숨에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특히 스텔스 성능이 아닌데도 타우러스를 운용하는 F-15K 사례가 이미 실전 배치로 입증된 만큼 KF-21 역시 빠른 시일 내에 타우러스를 장착하고 성능을 뽑아낼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흔히 생각하는 게 이미 나와 있는 타우러스 미사일을 KF-21에 장착하는 게 뭐가 그리 대수냐고 할 수 있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투기 인티그레이션은 단순히 미사일 포드에 미사일을 장착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시스템과 장비를 전투기에 통합하여 기체가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그런데 이 작업이 기술적으로 매우 복잡하며 높은 수준의 정밀성과 협업이 요구됩니다. 사실 전 세계적으로 전투기 무장 체계를 독립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나라가 몇 안 되는 이유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FA-50 전투기에 미사일을 장착할 때 록히드 마틴이나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했던 이유가 기술적인 문제를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KF-21 보라매는 달랐습니다. 그 배경에는 한국 항공우주산업과 독일 타우러스 시스템즈 사이에 긴밀한 협력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요. 독일 측은 과거 F-15K용 미사일을 만든 뒤 추가적인 대량 생산 주문이 없었는데 이번 KF-21을 통해 한국을 최대 고객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KF-21이 가파른 속도로 개발되는 가운데 독일 타우러스사는 한국에게 새로운 시장인 동남아, 중동 등을 함께 개척하자는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당연히 이런 제안은 한국에 나쁠 게 없었기 때문에 한국은 서둘러 테스트와 소프트웨어 통합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 때문에 예상보다 무려 3년이나 빨리 장거리 공대지 타격 전력화가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KF-21 보라매의 개발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 KF-21에 타우러스를 장착하는 것을 일부 해외 기업이 부정적 반응을 보였음에도 한국 연구진이 숨가쁜 스케줄로 테스트를 강행했다는 비화인데요. 특정 외국 업체는 블록1에는 그 정도 타격 무장을 못할 것이라며 반신반의했는데 한국팀이 어느 순간 이미 기본 실탄 투하 테스트와 전자장비 연동을 사실상 마쳤다는 결과물을 들이밀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한국이 그새 이렇게 기술력을 끌어올렸나라는 반응이 나오며 주변국들도 서둘러 한국의 개발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KF-21 시제기가 시험 비행에 성공하고 그 이후 엔진 출력 성능부터 에이사 레이더 자체 개발 소식까지 공개되자 여러 나라의 군 관계자와 방산 전문가들은 한국이 더 이상 조립만 잘하는 국가가 아니라는 점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세에 타우러스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까지 빠르게 통합한다니 그야말로 K방산의 대약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된 셈입니다. 특히 필리핀은 이미 도입한 FA-50으로 실전 성능을 체감해본 뒤 12대를 추가로 더 구매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여기에 기존 12대에 대한 대규모 업그레이드까지 추진해
가시거리박 공중전 능력과 전자전 기능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이번 결정이 향후 KF-21 도입까지 염두에 둔 사전포석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필리핀은 남중국해에서 중국 해군과 해경의 위협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경전투기인 FA-50도 나쁘지 않지만 더 현대적이고 강력한 전력을 원한다면 KF-21이 매력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KF-21 블록 1부터 타우러스가 탑재된다면 필리핀 공군이 중국 함정을 장거리에서 견제하는 능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 점에서 필리핀 정부와 군수 내부가 한국에 큰 관심을 보이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변국들이 한국의 KF-21 같은 첨단 전투기를 전력화해 놓는다면 주변 정세에 따라 중립적 억제를 강화하거나 동맹국 쪽에 힘을 실을 수 있는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단순히 우리는 힘이 없어 어쩔 수 없이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상황에서 벗어나 어느 정도 자주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장거리 공대지 무기인 타우러스가 탑재된다면 한반도와 그 인근 해역에서의 공중전력 우위를 확보하기가 훨씬 유리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KF-21이 이토록 빠른 속도로 개발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초창기에 뿌리 깊게 자리한 서방 국가들의 기술 이전 거부에 대한 한국의 반발과 도전 정신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한창 개발 단계에서 에이사 레이더 기술을 절대 못 줄 것이라는 해외 군수업체의 압박이 있었고, 심지어 꼭 필요하다면 우리 것을 매우 비싼 값에 사서 쓰라는 식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 정부와 카이는 이런 갑질을 정면 돌파하기로 결심한 것인데요. 여기에 국산 무장체계 예컨대 정밀유도 폭탄과 공대지 미사일 운용 기술 역시 함께 발전하면서 블록2 이후로 미뤄둘 것 같던 타우러스 통합이 앞당겨진 것입니다. 이 정도면 KF-21에 충분히 탑재 가능하다는 확신이 서자 카이와 공군은 블록1 단계부터 바로 통합 테스트에 돌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단숨에 3년 이상 시기를 앞당긴 무장 통합은 갑질을 극복한 우리 의지와 실력이 만들어낸 쾌거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의 KF-21 보라매에 타우러스까지 인티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동남아시아 국가는 여러 방면으로 한국산 전투기에 관심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이 FA-50을 재구매하는 이유 중 하나도 훗날 KF-21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운용 방식이 비슷해 전환이 쉽다는 점에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역시 러시아제 전투기를 대체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고, 태국도 미 공군의 F-16 노후기체 교체에 고민이 큽니다. 여기에 한국이 보라매 전투기 플러스 공대지 유도탄 플러스 항전 장비 패키지라는 통합 솔루션을 제안하면 이들 국가 입장에서는 미국제 혹은 유럽제보다 더 저렴하고 호환성도 높은 대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비용 대비 성능이 뛰어난 데다가 정비 훈련까지 패키지로 제공하니 군 운영 예산이 빡빡한 중소국가들이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듯 KF-21이 동남아, 중동, 동유럽 시장에서 게임 체인저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점점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KF-21만 아니라 FA-50 같은 경전투기에도 한국형 타우러스인 천룡을 장착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해외 군사 전문가들의 이목이 더욱 집중되고 있습니다. 천룡은 기존 타우러스보다 작지만 핵심 기술은 거의 동일한데요. 이는 공중전력 규모가 작은 국가들도 장거리 정밀 타격을 시도할 수 있다는 뜻이고, 경전투기를 운용하는 국가들이라면 천룡으로 타우러스에 버금가는 공격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천룡은 지하관통 및 목표 자동 추적 기능이 있어 향후 다수의 국가들이 이 미사일에 관심을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필리핀이 FA-50 업그레이드 계획을 공식화하며 가시거리박 전투 능력 강화를 강조한 것도 궁극적으로는 이런 중장거리 공격 능력을 확보하기 위함이라는 평가입니다. 남중국해에서 벌어지는 여러 영토 분쟁에서 필리핀 같은 중견국이 중국 해군에 맞서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비대칭 전력 확보가 우선시되는데, FA-50과 천룡 조합이 이런 비대칭 전력의 대표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굳건한 공중전력과 장거리 타격 수단을 이미 구축해 놓았다면 미중 갈등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더 자주적인 외교 군사 정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힘이 있으니 우리의 국가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선에서 어떻게 행동하겠다는 식의 전략적 자율성이 강화된다는 뜻입니다. KF-21과 같은 대형 전투기, 타우러스 미사일 등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국제 질서가 흔들릴 때 우리에게 여러 선택지를 제공해주는 요소가 되는 셈입니다. 또 해외 전문가들은 KF-21이 완성형 5세대 전투기로 성장한다면 라팔, 타이푼, F-15EX 같은 4.5세대 경쟁 모델을 크게 압도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국이 막대한 자본을 들여 F-35A를 구매하면서 얻은 운용 노하우와 독자 개발 중인 KF-21이 결합한다면 동아시아 전장 환경에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규모와 퀄리티의 전력이 완성될 것이라고 포브스에서 전할 정도였는데요. 필리핀 등 여러 나라가 FA-50 추가 도입과 KF-21 가능성을 거론하는 것은 이 흐름을 잘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단순히 기체 성능에만 매달리는 시대가 아니라 얼마나 빠르게 무장을 통합하고 유지보수 체계를 안정적으로 갖추느냐가 핵심이 된 가운데 한국이 그 해결책을 손에 쥐고 있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KF-21과 타우러스의 3년조기 통합 소식은 단순히 빨리 만들었다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무기기술 독립을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 보여주는 상징 같은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서막은 바로 지금 KF-21이 타우러스를 장착하고 하늘을 누비는 순간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다음은 25년 1월 16일 상승 단계 탄도탄 요격 체계 영상입니다. 한 번의 출격으로 6발의 순항미사일을 요격한 우크라이나군의 F-16은 미국 관계자들조차 놀라게 만들기 충분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군이 공여받은 F-16 전투기에는 AIM-120과 AIM-9이 각 2발씩 장착되어 있습니다. 우크라군의 한 조종사는 4발의 공대공 미사일을 활용하여 4발의 러시아군 순항 미사일을 요격한 뒤 20mm 기관포를 사용하여 추가로 2발의 순항 미사일을 요격하는 엄청난 전공을 세웠습니다. 특히 불과 500발만 장착된 기관포를 활용하여 근거리에서 적의 순항 미사일을 요격하는 데 성공했다는 점은 우크라이나 공군을 훈련시키고 있는 서방의 전문가들조차 놀랄 수밖에 없는 일인데요. 450kg이 넘는 탄두를 근거리에서 요격한다는 것은 폭발한 파편에 의해 아군 전투기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사실상 조종사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요격 임무를 수행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투기를 활용하여 공중에서 적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은 전술적으로 매우 중요한 임무입니다. 미사일이 발사된 직후 초기 단계에서는 아직 궤도와 속도를 완전히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요격에 성공하면 미사일의 최대 피해 반경 도달을 방지할 수 있으며 이는 전술적으로 적의 공격 계획 자체를 무력화하는 효과를 불러옵니다. 또한 기동성이 우수한 전투기는 적의 기습적인 미사일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최적의 수단인데요. 순항미사일이나 탄도미사일은 기습적인 장거리 타격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요격 능력이나 방어 체계가 부족하다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방어 시간이 극도로 제한됩니다. 하지만 신속한 출격과 빠른 기동이 가능한 전투기가 요격 임무에 참여하게 된다면 적의 기습 공격을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대응하는 데 효과적이며 요격 성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미사일 요격 체계가 작동하기 이전에 전투기를 활용하여 선제적으로 미사일 요격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다층적 방어망을 구축하여 적의 미사일이 아군의 방어 시스템을 무력화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미사일 방어 체계는 여러 고도마다 다층적인 방어 체계와 시스템을 구축하여 특정 단계에서 미사일 요격에 실패하더라도 그 다음 단계에서 추가적인 요격 시도를 할 수 있도록 방어 체계를 구성하여 요격 확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만 하더라도 SM-3, 사드, LSAM, 천궁2, 패트리엇 등을 다양하게 활용하여 미사일 요격 확률을 극대화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 전투기를 활용하여 지대공, 함대공 미사일보다 더 높은 고도에서 미사일 요격을 시도한다는 건 그만큼 하나의 방어망을 더 추가하는 전술적 효과를 불러올 수 있으며 지상에 배치된 방어 체계의 임무 부담을 낮춰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대공 미사일은 물론이고 기관포까지 사용하여 근거리에서 적의 미사일을 요격한 우크라이나군의 행보는 전략, 전술적으로 매우 큰 의미를 지닌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실전 사례는 단순히 먼 나라의 이야기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군사안보에도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은 그 어느 나라보다 적성국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중요한 안보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 유럽과 대등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을 보여주는 K2 전차, K9 자주포, 천무 등 다른 무기 분야에서는 한국이 적성국을 압도하고 있지만 미사일 분야만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적성국이 한국을 향해 동시다발적으로 발사하는 미사일은 전차와 자주포 등 지상 전력으로 상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군사력이 떨어지는 북한이 사실상 한국을 상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무기 체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적성국과의 군사 충돌 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을 확률이 높은 것이 미사일이며 이를 방어할 수 있는 요격 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것은 한시도 멈출 수 없는 일입니다. 이미 한국은 자체 기술력으로 LSAM과 천공 등을 개발하였고 이들의 후속 모델도 개발 연구 중에 있으며 미국으로부터 SM-3, SM-6, 사드 등을 도입하였지만 여기에 더해 전투기를 활용한 요격 체계까지 구성한다면 그야말로 탄탄한 방어 체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게 한국은 이미 KF-21이라는 최고의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어 요격 체계로 활용할 수 있는 우수한 플랫폼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KF-21은 애프터버너 사용 시 22,000파운드 포스의 추력을 낼 수 있는 제너럴 일렉트릭의 F414 엔진 두기를 탑재한 쌍발 전투기로 가속력 등에서 매우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기체 특성상 마하 1.6 이상의 속도를 내기 어려운 F-35나 처음부터 로우급 기체로 개발된 KF-16보다 신속한 요격 작전에 적합한 기동성을 갖추고 있는 KF-21은 적의 순항 미사일과 탄도 미사일을 요격하는데 최적화된 플랫폼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아직 우리 공군이 사용하는 미사일 체계 중에선 미사일 요격에 특화된 미사일이 없다는 점인데요. 우크라이나의 F-16처럼 암람이나 사이드와인더 등의 미사일을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일반적인 공대공 미사일로 적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적 미사일을 상승 단계에서 요격할 수 있는 상승 단계 탄도탄 요격 체계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상승 단계 탄도탄 요격 체계는 적의 미사일을 추진 구간에서 요격하기 위해 공중에서 발사하는 유도 무기 체계로서 무인 정찰기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포착하면 한국산 전투기가 즉각 요격 미사일을 발사하여 상승 단계에서 미사일을 요격하는 개념입니다. 상승 단계 탄도탄 요격 체계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기존의 방어 체계와 다른 전술적 이점을 제공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인 미사일 방어 체계는 우리 영공에서 요격이 진행되기 때문에 적의 미사일을 성공적으로 요격했더라도 파편과 잔해로 인한 부수적인 피해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사일 방어 체계의 대표 주자인 이스라엘조차 이러한 파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해 요격한 미사일의 잔해가 민간에 피해를 입힌 사례가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2018년 후티 반군의 미사일을 패트리어스로 요격하는 과정에서 요격된 미사일의 파편이 민간 지역에 떨어져 한 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요격된 미사일의 파편과 잔해가 일으킬 수 있는 피해가 결코 작지 않다는 것을 드러내며 더군다나 인구 밀집도가 높은 한국은 일부 파편만으로도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할 수 있어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적이 발사한 미사일이 아군 지역으로 넘어오기 이전에 상승 단계에서 요격한다면 미사일의 파편이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위협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으며 오히려 적의 미사일 기지나 군사시설 등이 부수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문제가 되는 다탄두 미사일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는 것도 한국이 상승 단계 탄도탄 요격 체계로 얻을 수 있는 전술적 이점입니다. 다탄두 미사일은 중간 궤도 또는 재진입 단계에서 다수의 탄두를 분리하기 때문에 이를 요격하기 위해서는 동시에 여러 목표물을 추적하고 파괴할 수 있어야 하는데 단시간에 다량의 표적을 요격하는 것은 당연히 기술적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또한 가짜 탄두와 진짜 탄두를 혼합하여 요격 시스템을 교란할 수도 있어 일반적인 미사일보다 요격하기가 더 어려운데 최근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다탄두 미사일 기술 이전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직 러시아가 북한에게 관련 기술을 넘겨주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분명 다탄두 미사일은 앞으로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주요 무기 체계가 될 수 있는데요. 게다가 북한은 러시아 이외에도 이란 등과 연합하여 다탄두 미사일 기술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KF-21의 상승 단계 탄도탄 요격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면 이러한 다탄두 미사일은 한국에 위협이 되지 못합니다. 상승 단계
탄도탄 요격 체계는 애초에 미사일이 발사된 직후 추진 구간에서 요격을 시도하기 때문에 다탄두 미사일의 탄두가 분리되기 이전에 요격할 수 있어 매우 효율적인 방어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국이 KF-21의 전력화와 더불어 상승 단계 탄도탄 요격 체계를 개발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에 매우 중요한 일이 될 것인데요. 하루빨리 성공적인 개발과 함께 대한민국 방공망의 진일보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